예, 정치와 경제를 한 손에 한눈에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아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저도 그래요. 뉴스가 너무 많이 네,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예. 빵빵빵 터지는데 그 전하고 다른 게 예, 그렇게 빵빵 터지는 게 하나하나 뉴스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사실인데 웬만한 그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에서 다루질 않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KBS 뭐 아니면 뭐 주요 일간지 잘 안 다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따라가기 더 어려워. 유튜브 보이지가 찾아봐야 돼. 보이지가 않아. 매번 유튜브 찾아봐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참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언론사에서 특정을 한 거는 그 언론사는 다루는데 네, 그 정도 충격적인 내용이면 다른 다 언론사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경쟁사에서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받아요 지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용남 의원의 뭐 분석 또 뉴스 해설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뉴스토마토 뉴스 좀 보고 가죠. 네. 오늘 나온 얘기 사실은 1, 2, 3년 뉴스토마토가 다 털어서 썼는데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와 오랫동안 함께하던 이 제보자가 왜 돌아섰는지 그 내용도 담겨 있고 또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 워딩 이거는 뭐 녹취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제보자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해 준 게 바로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격적입니다. 오늘 뉴스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거의 예. 취재원은 드러난 것으로 드러났죠. 보여요. 네. 근데 그 취재원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특이점이 있죠. 아, 원래는 명태균 씨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면서 김영선 의원실의 의원실에. 보좌진으로 갔던 분이니까 네. 양쪽 사정을 너무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재원의 어떤 그 지식의 한계는 김영선 의원에 국한되지 않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했던 일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극히 일부가 김영선 의원 관련된 것이고 물론 그게 세비 반띵 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아, 그것도 진짜 충격적인데. 그 충격적이죠. 저도 충격 먹었어요. 그거는 진짜 야, 이 정도였어? 우리나라 정치판이? 저도 아주 충격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김영선 의원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정권의 핵심부와 명태균 씨 간에 있었던 이른바 모종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게 아하.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역할도 보다 한 번 더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 네. 어떤 소통을 했는지. 그렇죠. 아하. 그리고 이 정권의 출생부터의 한계. 왜냐하면 이게 대선 전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 맞아요, 씨가 맞아요.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여론조사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하게 실시되면 물론 오차 범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민의를 그래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으로들 알고 있는데 네. 가끔 악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여론조사 그 수치로 예. 이게 뭔가 상황이 바뀌고 그렇죠. 뭐 그 그리고 정치인이 갑자기 뜨고 그리고 다른 여론이 그걸 따라가는 그러면서 그렇네요. 그 사람이 쭉 부상하는 그래서 대선 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쭉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정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서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이 있었느냐 그 여론 조작의 방법은 몇 네.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로 데이터를 만지는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숫자를 조금 바꾼다든지 하는 거고 아니면 여론조사 문항을 손을 대서 그거 당연히 중요하죠. 예. 어떠한 응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유도성 질문을 집어넣는다든지 그게 예. 신고해야 되는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 여론조사 문항의 경우에
실제로 물을 때는 달리 묻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야, 그 로 데이터를 다 확인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근데 만약에 그런 작업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지방에 사실은 지방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뭐 눈에 띄기가 어려운 인물이었던 명태균 씨가 그렇게 권력의 핵심하고 다이렉트로 자기가 뭐 직접 다 주고 받았다라고 스스로 밝힐 수 있을 만한 지위를 얻은 게 아, 그게 과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여론조사 아니 여론조사만 따지면 그거야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더 잘하겠죠. 그렇죠. 명태균 씨의 업체보다는 아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여론조사를 잘해서 그건 택도 없지. 더 훨씬 잘하고 방법적으로나 아니면 그 어떤 규모 면에서도 네. 신뢰를 줄 수 있는 업체가 훨씬 많은데 줄 세우면 뭐 보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음, 그렇다면 뭔가 그런 큰 메이저 업체에서는 하지 않는 방법을 네. 했기 때문에 의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면서 이 어쨌든 이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고 그렇죠. 여론조사로 네. 신뢰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그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네. 근데 윤석열 정권 탄생 이전부터 있었던 이런 커넥션, 이런 연결고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이 여론조사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 신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탄생부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는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지점이다.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어허. 흔들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정부에서 네, 드루킹 사건을 갖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근데 그건 여론조사 수치를 건드린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상에 예, 댓글 댓글을 조작. 예. 댓글을 쫙 음. 매크로로 돌려서 이런 게 댓글을 보던 사람들이 이게 여론의 주류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만약에 여론조사 수치 자체를 건드렸다면 네. 사실은 드루킹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수사를 통해서 하나는 따져봐야 될 문제네요. 로 데이터를 봐야죠. 로 데이터를 이거는 봐야 정말 된다. 어떤 식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봐야 될 것이고 예.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거의 뭐 의원실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썼던 직함이 있잖아요. 네. 책사. 그러면 이게 김영선 의원의 책사에 그친 게 아니었던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올바른 만약에 거기 여론조사를 갖고 조작을 했다면 올바른 책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술에 있어서는 최고의 책사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일개 의원의 책사가 아니었을 수도 아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네요. 이게 뭐 김영선 의원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이 사안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으로 가고 있다. 근데 실제로 선거판에서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네.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민감하고 거기 보면은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선거 대선 기간 동안 블랙아웃 기간 동안 명태균 씨가 연락해서 뭐 가져와라 이렇게 보자 해가지고 보고하느라고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이 제보자의 주장도 있던데 그럴 정도로 중요한 그 여론조사 이게 과연 어떻게 됐었느냐 이것도 따져봐요. 이것도 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글쎄 정말 이른바 네. 여론조사를 핑계로 장난을 쳤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그렇네요. 흔드는 일이잖아요. 네. 야, 이 사안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김용남 의원의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뭐 친밀감을 쌓아온 그런 관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하루 전에 공천 결정되기 전에 재보선 창원에 결정되기 전에 하루 전에 먼저 명태균 씨가 알아서 연락을 했다. 이게 신빙성이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알았겠구나, 정말 통화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 그 드는. 녹취 파일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모하고 해서 여기 사투리가 윤 영화, 대통령하고 영화에 있었던,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예. 뭐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고 하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윤핵관 의원들은 딴 사람들을 밀었던 것이고 YK 나오던데. 예. 네, Y하고 K는 예. 그러니까 당시는 정확하게는 윤석열 당선자죠. 취임식 하루 하루 전이니까. 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는 김영선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뭐 딴 사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시 뒤집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2022년 5월 9일 5월 오전 11시경인데 네. 정말로 그 다음 날 5월 10일 오후에 김영선 후보로 공천 확정 발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바꾼 거예요. 야, 그 녹취 파일의 내용은 그 녹취 파일은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러면 그냥 여론조사 업체를 하는 사람으로 네. 그건 갤럽 회장이 전화해도 그건 못하지. 예? 아니 예. 리얼미터 김택수 대표가 전화한들 그걸 할 수 이택수 대표, 있겠어요? 예. 이택수 대표가 한들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으로 딱 얘기를 듣고 그대로 되는. 네. 그건 그 힘. 왜 그럴까? 왜 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음,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고 음, 그 제보자의 그 말에 의하면 주장에 네. 의하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네. 정치권하고 인연이 맺어지는데 그게 정상적인 여론조사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신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공천 이 결과 발표 하루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또 대통령 부부와 통화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파장 이게 정황으로 그칠지 이 제보자가 국감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공천 개입 의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죠. 그리고 지금 준 사람은 기소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고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 난 네. 명품 백 사건도 있는 거고 아하. 그리고 대통령 관저 수리와 관련한 예. 문제도 있는 거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그렇네요. 이걸 어떻게 다 덮어요? 이게 만약에 다 덮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법치 국가가 아닌 거죠. 이게 법치가 굴러가는 국가면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어떠한 사법 절차적인 진행 없이 그냥 덮일 수가 있어요. 그럼 법치 국가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공천 개입 의혹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했지만은 나머지 다른 의혹도 이거 어떻게 다 덮을 것이냐. 아니 공천 개입도 어마어마하고 예. 큰 문제지만 나머진 작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회에 넘어왔을 때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다 반대하면서 이거 폐기시킬 수 있겠느냐. 민심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전 드는데 그러니까 8석 국힘 쪽도 지금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한 분들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지친 사람도 있고 지친 사람 짜증이 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예. 아니 이렇게 어떻게 매번 사고를 쳐? 그러면서 어떤 여권 인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내가 암 걸리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발암 물질이다 이건. 정말. 그 사석에서 그렇게 정말요?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암 걸릴 지경이다 이게. 매번. 국민의 의원조차 이런 네, 얘기를 하니. 네. 아니 그 국민의 의원들이 더 당혹스러운 거지. 이거를 이른바 쉴드를 쳐야 되니.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 안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쳐요?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그게 네. 요번 재의결에 8표 이상이 확 이쪽으로 넘어올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그게 확답할 수 8표가 없지만. 될지 네. 5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하. 확실히 흔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권에선 전해주셨는데 암 걸릴 지경이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그만큼 너무나 힘들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표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찬 회동을 통해서 우리가 만찬 전에는 대통령과 또 이 당직자 그 지도부가 만나가지고 군기 잡기 하는 거 아니냐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8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으려고 지도부 불러가지고 이거 확실히 해야 돼 이런 시그널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밥 먹으러 만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진짜 밥만 먹었죠. 고기 먹으려고 만난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만찬 회동 얘기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가죠. 독대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90분 만에 다 끝났고 대통령만 계속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동? 90분 밥을 먹었는데 네. 글쎄 대통령이 몇 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는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몇 대략 분 했을 것 같아요? 85분쯤 하시지 않았을까요? 90분 중에 85분. 네. 나머지 4분은 약간 정적이 흘렀을 것 같고 1분 정도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네. 누가 잠깐 얘기했겠죠. 뭐 그냥 얘기하면은 거기에 그냥 대응하는 대꾸하는 네. 수준이었겠죠 아마. 그런데 예. 지금 거기에 참석자만 27명이잖아요. 네. 대통령실 참모 그리고 당 지도부 뭐 수석들. 네, 해갖고 이렇게 네. 27명인데 27명이 밥을 먹으면요 아무리 그 서빙하시는 분들이 숙달되고 잘하는 분들도 이거 그릇 놓고 빼는데도 시간 꽤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진짜 그러면 정말 밥만 밥만 먹은 거예요. 왜냐면 서너 명이 먹는 거는 훨씬 서빙도 빠르고 빨리 끝나지만 그리고 얘기할 시간이 이게 있는데 그 우리처럼 뭐 설렁탕 한 그릇 먹은 게 아니고 그릇 들어왔다가 그 그릇 빼고 다른 접시를 바꾸는 식의 만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의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전에 계속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렸어요. 네. 뭐 그게 어느 쪽에서 흘렸는지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미리 흘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근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건 이번에 제가 처음 봐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었죠, 사실. 왜냐하면 비공개로 항상 만나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여당 대표는 비공개로 전화해 갖고 좀 뵙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오고, 만난단 청와대 말이에요. 들어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는 살짝 거 아닙니까? 들어갔다 오고 뭐 맞아요. 하기 때문에 공개 요청하는 거는 네. 야당 대표가 하는 거지 여당 대표가 할 일은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제 얄미워 보이고 자기 정치한다는 그런 화나는 부분도 있었겠죠. 아니 그것도 네, 뭐 네. 이해되는 측면은 분명히 네. 있죠. 근데 한동훈 대표 측이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차별화. 차별화. 내가 지금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서 계속 대통령에게 진언을 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이게 의료 대란이 됐던 네. 뭐 김건희 어떤, 여사 문제도 됐고 영부인 예. 문제가 문제가 됐던 나는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차별화를 계속하는 시도가 네. 첫 번째 목적일 거고 두 번째 목적은 결정적인 순간에 확 던지기 위한 명분의 빌드업이다 이건. 명분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홍철호 수석한테 만찬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얘기했죠. 독대 잡아달라 이 얘기를 하고 그것도 대변인 통해서 언론에 또 풀을 해주고 이런 것들 예. 빌드업이다. 예. 나중에 확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한 차별화하기 위한. 그렇죠. 근데 아무 얘기 없다가 네. 소위 이런 빌드업 과정 없이 갑자기 뭐 아하, 예를 들어서 아하.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야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럴 만해라는 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빌드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 뭐 정치 생명 이게 뭐 이대로 다 묻혀서 네. 끝날 수는 없으니까 네. 차별화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그걸 아니까 아, 얄밉겠죠. 더 얄밉겠지. 에이씨, 이 한동훈 씨, 동훈이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괘씸하다는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만나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더라도 내장 공개됐는데 한동훈 대표 표정이 유독 안 좋더라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웃는 사진이 없어요. 치아가 드러나는 사진은 한 장도 없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네. 좋아하는 고기 반찬 했다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고기가 질겼나?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다. 아니, 그리고 이게 눈에 들어오셨군요. 사진 구도가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 가까이 있는 듯하게 잡히게. 그러니까 물론 그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있었습니다만 예. 약간 한 발자국 맞아요. 한두 발자국 뒤에 뒤에 있는. 근데 이게 옆에는 추경호 대표가 있고. 언론사 풀 취재가 허용 안 된 맞아요. 회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오로지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만 언론사에게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에 7장을 풀었다가 3장은 회수하고 4장만 딱 보내준 건데 그 4장은 결국에 대통령실에서 픽을 고른 거잖아요. 그렇죠. 데스킹을 한 거죠. 네. 의미가 있구나 이것도. 언론사 계셨던 분도 다 알겠지만 네. 사진 고를 때 다 그럼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요.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편집하면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가 들어갔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실에 의도가 담긴 사진이다. 한동훈 대표 너 이러면 안 된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8장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다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는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김건희 대통령이다 이겁니까 결국? 아니 지금 이제 네. 일설에 의하면 그 전속 사진사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전속으로 사진 찍는 분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분이 영부인도 맞아요. 찍고 다 찍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전속, 영부인 전속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죠. 그 전 정권에.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올리거나 릴리스하는 사진은 그러니까 영부인 사진은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찍는 거부터 뭐 네. 올리고 이런 것까지 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냐.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장수가 더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장수가 많아요. 릴리스되는 양이 더 많아요. 네, 네. 영부인의 경우가. 맞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른바 이제 부의원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빈손 회동 밥만 먹는 회동으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만찬 회동 제가 이거는 참 그 직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는데 네. 타조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조 효과. 네. 어. 그 타조가 네. 맹수가 막 달려오면 도망가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고 네. 자기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예. 안 본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가오는 리스크에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타조 효과라고 영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타조는 그렇진 않대요. 근데 그래요? 타조가 주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땅에 박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본 사람들이 타조가 이제 자기가 다가가니까 무서워서 다가가도 먹이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제가 보기엔 타조 입장에서는 사람 정도는 뭐 타조가 이길 수 있어서 신경 안 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타조 효과란 말은 리스크를 무시하는 거, 그거를 타조 효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윤한 만찬은 정말로
타조 효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권의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 사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거의 2016년도 네. 상황하고 비슷하게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그리고 정권의 핵심 부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한 뭐 굵직굵직한 의혹들 그리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 거의 모든 언론사가 전담맨들이 뛰기 시작했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뉴스가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긴장하고 이거를 정권의 위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꾀를 쥐어 짜도 현찮은 판인데 수십 명이 모여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든 파티인가? 가든 파티. 뭐 예. 동아일보의 그 일면 톱 타이틀이 그거였잖아요. 네. 의료의 의, 예. 김건희의 김자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단 말이죠. 아하, 다들. 체코 원전 얘기나 하고 네. 성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민심이라는 맹수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머릿속에 모래 속에 머리 쳐박고 어떠한 위험도 없어. 다 잘 될 거야. 예.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타조 무리 때 사진 아니냐. 그 만창회동 사진이. 타조 무리 때 사진. 예. 그 사람들 얼굴에다 딱 타조 머리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되는 거겠죠. 지금, 예. 아니 국민들이 볼 상황을 때. 몰라?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에 이렇게 이제 수술 못 받아가지고 지금 네. 발 동동 구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이 위기,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만났는데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아니 그 한동훈 대표도 그렇지. 끝났다. 예. 독대 안 받아주니까 말할 기회 안 주겠다는 의사는 이미 나왔던 것이고 그 의사는 벌써 전달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맛있었어도 몇 점 덜 먹고 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얘기를 네.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만나 영수회담 했을 때 그때 좀 떠오르는데 그때도 공개 발언이 아예 안 나갈까봐 준비했다는 거. 이재명 대표 꺼내서 준비한 걸 읽었잖아요. 맨 처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자들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배워서 딱 대통령님 잠깐만 이렇게 읽었다면 또 어땠을까? 그런 결기 용기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기자들은 없었죠. 없었죠. 철저하게 언론 비공개. 취재는 네. 막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를 했더라도 영상은 안 나갔겠죠. 그랬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예. 그걸 내보냈을 리가 없으니까. 다만 네. 거기 27명은 모여 있잖아요. 대변인도 있고. 대변인도 네, 있고. 네. 그 사실은 전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어차피 다 대통령실은 얘기 안 하더라도 국민의힘 대변인도 있고 거기 뭐 친한계 의원도 있고 지도부도 다 예.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밥 먹기 전이든 후든 뭐라고 얘기는 하되 대통령에게 네. 뭐 의료 그렇죠. 대량과 관련해서 예, 예. 아니면 영부인과 관련해서 말은 꺼냈는데 대통령이 대꾸가 없더라 아니면 뭐 못 들은 채 하더라 뭔가 얘기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본인의 명분 쌓는 빌드업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정권도 위기지만 국민들도 위기에 빠져 있는데 너무 여당 대표도 나이브했고 대통령 말할 것도 없이 뭐 이런 엉망진창인 그런 여권의 모습이다, 정권의 모습이다. 심판 받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회자된 얘기가 최소원 씨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회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영부인은 이러고 다녀도 이런 의혹이 있어도 아무런 수사 뭐 수사 받았다고 하지만 이거 출장 조사 받았고 핸드폰 뺏어가지고 출장 조사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최순실 씨를 동정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건희 리스크가 이제 김건희 게이트가 되고 김건희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의원님께서는 주식 뭐 이 시장 경제에 있어서 많은 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전문가시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2020년 수사가 시작될 때 일주일 사이 36번 통화 문자 이거 들으셔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그게 사실은 수사 기록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편지도 최근에 물론 이제 이종호 씨가 아니고 그건 2차 다른 주포 예, 김모 씨가 김모 썼던 씨라는 사람이 쓴 민 씨한테 편지도 썼다는 나오고 직원한테 뭐 썼다는 민모 씨 네. 얘기도 등장하는데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전 국민이 동영상을 다 본 명품 백도 지금 불기소를 하기 직전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왜 4년째 아무 결정을 못 하겠냐. 그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불기소하기 훨씬 어려운 사건이라 그렇다. 명품 백보다도. 그거는 뭐 처벌 조항 없다고 막 얘기하면서 어쨌든 갈 수 예, 있는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개시될 상황 되니까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뭐 일주일에 36번 네, 네. 문자 주고받았지. 문자 통화. 다른 주가 조작의 주포 김모 씨가 네. 편집을 김건희만 빠져나가는 게 가장 우려된다. 뭐 있지. 다른 사람하고 또 문자 주고받은 거 있지. 예. 이게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불기소하냐고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불기소장이 완성되려면 4명의 도장이 필요한데 주인 검사, 부장, 차장, 검사장. 그거 이거 4명의 역사 도장 이름이 못 남습니다. 받는다 이거. 왜냐하면 음. 이런 게 하나둘씩 드러나는 거잖아요. 수사 기록을 보면 이런 게 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불기소해? 아무리 정권에서 꽂은 예. 사람이 있더라도 4명 다 충성을 맹세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거 불기소장이 완성이 안 되는 그렇네. 상황인 거예요. 이러니까 4년째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왜 검찰이 아직까지 결정 못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네요. 이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불기소 도장 찍었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수사 기록에 다 있는데 그걸 보고 불기소장에 도장 내 도장 찍었다가 예.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뭐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개개인 검사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권 뭐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바뀔 거 또 탄핵 정국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이거 뒤집어 써야지? 이런 생각 할 것 같네요. 아니 그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공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하하. 그 도장 못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방조죄, 방조범 해가지고 이제 손모 씨가 유죄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방조 혐의 이걸로 유죄가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이것도 뭐 기소 여부 고민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정황들이 얘기된 거 보니까 방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방조죄는 예. 정말 최소한의 미니멈이고, 근데 대부분 그 전까지 네. 우리나라에서 판례상 그 확립된 이론에 의하면 이 정도면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해서 방조범이 아닌 공동 정범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맞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아무리 뭐 최소한 뭐 다 양보해서라도 방조죄는 미니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불기소 못 해요, 제가 보기에. 불기소 못 해요? 예. 김용남의 예측입니다. 불기소 못 한다. 왜냐면 그 4명의 동의를 못 받아요. 중간에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저는 못 해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야, 김용남 우리 의원께서 만약에 검사 그 라인에 있다 그러면 절대 안 찍겠네요. 못 찍죠. 이건 못 찍. 아니 그리고 이거- 이거는 기소해야 예,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이건 음. 무조건 이걸 어떻게 불기소합니까? 네. 이렇게까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뭐 금투세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네. 많이 해왔지만은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금투세는 금투세 어떻게 할지 뭐 봐야겠지만 만약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불기소 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1,400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정말 허탈할 것 같고
이게 정말 나라냐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주가 조작은 넓게 보면 항상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왜냐하면 주가를 정말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네. 주문을 통해서 통정 매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올라가야 될 주가를 의도적으로 찍어 아하. 누르는 경우까지 뭐 넓은 넓게 의미에서 보면. 반드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 네. 넓은 의미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에서의 주가 조작은 항상 있어요. 그렇군요. 예. 뭐 그런 그거도 그렇다 치고 근데 도이치모터스 이 그것까지는 사건. 다 처벌을 못하니 네. 그거는 뭐 장기간에 걸쳐서 교묘하게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 뭐 특정 시점에 행위를 골라내기가 어려워서 처벌 못하니 네. 최소한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해서 마련해 놓은 게 시세 조정 행위잖아요. 아하. 흔히 얘기하는 주가 조작. 네. 근데 이건 거의 다 나왔어 지금 증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근데 사건은. 이것도 처벌을 못해?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투세도 금투세지만은 이 사안도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 네. 시장 경제에 있어서 이게 처벌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정말 열심히 번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 어디선가는 계속해서 주가 조작이 일어나서 누구는 떼돈을 벌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이거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산부도 마찬가지고 산부 이런 토거 문제. 시세 조정 행위는 여론 조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해요. 이것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나 정말 네. 정확하게 측정되는 미래의 어떤 주가 상승 요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서로 짜고 야 내가 주문 낼 테니까 너 이 가격에 받아줘. 나는 계속 조금씩 올릴 거야. 그러면 계속 너는 받아줘. 어. 이러면서 조작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대중들이 보기엔 저 회사 주식이 계속 오르네. 뭐 호재 있나? 호재가 있나? 그리고 그 비슷한 또 뉴스나 공시가 또 양념으로 처해져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래나 보다. 주가가 오를래나 보다. 그리고 따라서 주식을 샀다가 네. 당하는 거잖아요. 여론 조작도 매우 비슷해요. 이른바 로 데이터를 만지거나 아니면 여론조사 방법상의 장난을 쳐서 네. 어떤 사람이 이번에 지지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대. 지지도가 계속 올라. 저 사람이 그럼 정말 차기 대권 주자로 공고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양념이 좀 쳐지잖아요. 뭐 미담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뭐 훌륭한 그렇네요. 사람이다라는 것도 나오고. 네.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이 앞으로 잘할 사람인가봐. 앞으로 미래에 잘 이끌 사람인가봐. 그러면서 여론조사에도 응답이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 투표행위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네. 주가 조작하고 그럼요. 여론 조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해요. 야. 있는 말씀 들으니까 역시 정치와 경제를 다 잡고 계신 의원님의 해안이 돋보이는 그런 분석인데. 근데 그 양쪽 다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를 다 했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럼 뭐죠 그건? 그렇네. 분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두 개 다 한 사람도 어. 지금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정치와 경제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 분들 이걸 그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건 꼭 기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뭐 기소 안 되면 최소한 불기소는 못합니다. 불기소는 못한다. 예. 알겠습니다.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최재형 목사 그제죠 수심위 결과가 나왔고 어제 최재형 목사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둘 다 뭐 불기소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뭐 최재형 목사만 기소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뭐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재형 수심위에서 했던 그 방점은 뭐냐면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결론 없이 끝났고 법원 판단 받아보자 여기에 방점이 있었다. 이런 기사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 여론을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론을 좀 모아가기 위한 그런 언론 플레이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최재형 모습? 목사 사건과 관련한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언론에는 청탁금지법 부분은 기소로 권고안이 나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8대7로 나왔다. 제가 보기엔 네. 청탁행위 금지법이라기보다는 명품백을 준 행위는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기소 의견은 청탁금지법의 네. 조문을 이리저리 해석하면서 약간 그 법리 해석, 법 규정 해석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 뭐 이런 게 없어서 안 된다는 이유를 보통은 대는데 명품백을 준 그 행위를 놓고 보면 네. 이게 뭐 알선수재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청탁금지법이라는 죄명에 묶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되는 거 아니냐? 잘못된 행위 아니냐? 처벌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알선 이제 증죄가 되겠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사실은 뭐 이제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검찰이 계속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대한, 조항이 예. 없다는 얘기는 계속 해온 거고. 예. 근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따르자면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 그렇죠. 대단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법률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필요적 공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필요적 공범. 네. 음. 이게 범죄가 성립하려면 필요적으로 공범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대항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뇌물 같으면 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당연한 이치죠. 그런 관계를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거든요. 주고 받는 거는 대부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준 사람은 죄가 되는데 받은 사람은 죄가 안 된다? 뭐 법률 규정을 예.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갖고 법리적으로 이래서 준 사람은 죄가 되고 받은 사람은 죄가 안 돼요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거야 이게 안 되죠. 아니 일단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줬으면 줬으면 준 당연히. 사람이 죄가 있으면 예. 받은 사람도 죄가 있는 거고 받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죄가 더 큰 거지. 그렇죠. 그게 상식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론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둘 다 기소하든지 둘 다 불기소하든지. 그렇죠. 근데 둘 다 기소하는 거로는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지금. 안 그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무혐의- 그러다 보면 가능한 선택지는 둘 다 불기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최재형 목사는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한다는 그 논리 자체는 어렵다 하기가. 그거는 뭐 조항을 이렇게 저렇게 네. 해석해 갖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기본적으로 법률이라는 건 상식 위의 법률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면 아무리 법 조항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더라도 결론이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나는 내가 청탁했다, 나 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이 최재형 목사의 변호인처럼 아유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너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그 이해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이 장면도. 명품백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 진짜 이제 그냥 시기의 문제지 이대로 끝날 수야 있나요? 결국 김건희 시기가 도래를 아직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아까 타조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렇게 검찰을 이제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판에 안 넘길 거야. 안 넘기면은 어떻게 죄 줄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타조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 다가오고 있는 위험, 그 위기를 모르는 그냥 안 보고 있는 머리를 그냥 모래 속에 쳐박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시는 거. 제 생각은 이래요. 예. 정말 무서운 맹수는 네. 검찰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맹수는 네. 민심이지 검찰이 아니에요. 검찰이 뭐가 무서워요? 민심은 무섭죠. 민심은 무서워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심이 이 물과 같아서
이 군주를 그렇죠. 임금을 띄우기도 하지만은 완전히 엎어버리기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 수천 년부터 그렇죠. 현자들이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알고 알았어요. 있는, 지금 모르는 거지. 일부에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무서운 민심 그 맹수를 이 타조가 머리를 쳐박고 있는 타조 같은 정권이 피할 수 있겠느냐? 못 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이것 좀 여쭙고 싶어요. 7불사 회동 뭐 질문 많이 받고 계시죠 요즘에 네. 방송 나갈 때마다 홍매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준비를 하신 겁니까? 아니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처음 하셨어요? 정말로. 처음 들으신 거예요? 네, 홍매화 네, 신고 네. 왔다. 네.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 의원이 우리 그때 7불사 가서 홍매화 한 그루 신고 왔어요. 이런 얘기 아니, 없었어요? 뭐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전혀 몰랐고 사진으로 처음 보신 거예요? 네, 명태균 씨 사진으로?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들은 거는 네. 지리산 기슭에 가서 김영선 의원을 만났다. 뭐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은 얘기를 들은 거지. 거기서 홍매화를 심었는지 소나무를 심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건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아니,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고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이 모습 자체가 네. 이상하고 새벽 4시에 이걸 신고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뭐 새벽 4시에 나와서 이 신고 가라고 뭐 스님이랑 명태균 씨가 얘기해서 신고 왔다 뭐 이 얘기만 하던데 국민들은 참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데 새벽 4시에 심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상하긴 이상하죠. 이상하긴 이상하다. 그리고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이 명태균 씨가 이 사진을 올렸다. 네. 이것도 참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기도. 또 안철수 의원 사진도 올리면서 안철수 의원이 명태는 들어봤는데 명태균 모른다고 하니까 같이 찍은 사진도 올리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은 저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의 이런 사진 이게 올린 게 좀 심상치가 않다. 아니 그 이른바 기념식수를 했다는 건데 네. 그 사진을 왜 올렸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기념식수 한 게 그러니까 시간이 새벽 4시라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홍매화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네. 안철수 의원과 찍은 사진을 올린 거는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진 많이 찍거든요, 사실. 이렇게 저도 가끔 길을 가다가 그럼 뭐 팬들 알아보고 많으시죠? 예. 사진 찍자고 하면 뭐 찍어 드리죠 당연히. 셀피도 찍고 뭐 해요 예, 다 하니까 그 사진을 찍었다고 다 기억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명태균 씨는 항상 안철수 의원의 카운터 파트너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네.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사실은 카운터 파트너였던 거지.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네. 안철수 당시 후보 측의 최진석 위원장과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거잖아요. 뭐 주고받은 메시지도 어제 예.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저쪽 편이었던 거죠. 안철수 의원이 보기에는. 네. 그래서 그게 후보도 아니고 저쪽 캠프에서 일했는지 아니면 뭐 정확한 거는 상대방은 모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는 당연히 알았겠죠. 최근에는 다 아는데. 예. 아는데 어쨌든 이 명태균 씨가 하나하나 뭔가 사진이나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경고 메시지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른바 예. 내가 공포탄을 허공에 쏘고 있는 거죠. 내가 근데 공포탄 말고 실탄도 있어. 뭐 이러면서 팡팡 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파장이 또 이준석 의원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파장이 커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나무 심은 거는 이상하긴 한데 글쎄 모르겠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게 더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질문을 받으시다 보니까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의원님 입장에서도. 아니 저는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예. 7불사 회동 이후에 3월 1일 날 오후에 회의했었다고. 금태섭, 뭐 아는 예, 거는 제가 개소식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요. 이 부분들. 근데 이 새벽에 거기까지 가서 그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뭐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준석, 명태균 두 사람의 뭐 친분, 뭐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런 친분이 있었고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뭐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우리가 예측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 사진이 어느 파장까지 어떻게 가는지는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확인이 지금. 필요한 네.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저희가 이어서 해보면은 밸류업 예, 프로그램 예.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진행은 되고 있어요. 예.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뭐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잘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 네.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잘 돼야죠.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공개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업이라는 게 작년 연말에 총선을 앞두고 이 정부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 저평가 현상을 극복하자. 네. 그래서 제 값어치를 좀 가치를 올리자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약간 콩글리시예요. 밸류업. 뭐 그러니까 밸류업.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네. 아, 미국은 못 알아듣지. 정작 미국 사람들은 좀 설명을 들어야 되는 네이밍 같아요. 밸류업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조어를 해서 콩글리시를 만들다 보니까 네.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어.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 그러면서 그 지수에 포함될 100개 기업을 선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미 밸류업이 된 회사들인지 아니면 지금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밸류업이 필요한 회사인지가 헷갈려요. 그 내용을 쭉 봤더니. 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기준을 이렇게 보면 이미 밸류업이 된 네. 회사들 100개를 모았다고 보는 게 맞아 보여요. 설명을 듣다 보면. 근데 네. 정작 선정된 100개 회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두산 밥캡 같은 게 예.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게 밸류업이 된 회사라고? 깡뚱? 아유, 왜냐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예. 뭐 쪼개고 합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로봇 예, 픽스하고. 예. 근데 이거는 매출 이익이 많이 나는 두산 밥켓인데 이거는 적자만 몇백억을 보고 매출 자체가 몇백억이 들똥말똥한 회사인데 시총은 비슷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합칠 때 실질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로 볼 때는 두산 밥켓의 주주들이 엄청 손해 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산 밥켓은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그렇죠. 눌러놓고 주가가, 있다. 예. 눌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밸류업 지수라는 게 밸류업이 필요한 회사를 고른 건가? 네. 근데 또 다른 걸 보면 안 그래. 아하. 그러니까 헷갈리네. 헷갈리는 게 두산 밥켓이 들어간 거. 네. 역으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게 빠진 거. 왜냐면 여기는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은행 주니까. 배당 금융 주니까. 수익률도 높고 예. 그런데 여기는 또 빠졌어요. 그 기준이 뭐냐 일단 예. 그리고 모호하다. 들어간 회사 중에 보면 DB 하이텍 같은 것도 포함이 됐던데 네. 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회사 가치보다 주가가 억눌려 있는 회사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DB 그룹의 지주회사 문제가 있어서 그 이유가 가장 큰데 예. 뭐 거의 인위적으로 주가가 눌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회사인데 이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그 한국거래소에서 밝힌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년 연속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받거나 아니면 2년 합산 적자인 기업은 뺀다라는 게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기준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최근에 좋아졌을 뿐이지 그 기준에 의하면 들어갈 수 없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예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서 맞아요. 적자를 예, 봤었거든요. 그 근데- 기준에 명확히 안 돼. 근데 아. 또 SK 하이닉스는 들어갔어. 왜냐?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을 뺄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 네. 들어간 회사를 보면 아하. 이제 그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는 거는 그 예. 지수를 이용한 각종 금융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코스피 200을 갖고 뭐 선물도 만들고 네. 또 코스피 200 아니면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각종 펀드나 뭐 이런 ETF 예, 뭐 이런 것들. ETF 뭐 각종 금융 상품이 딱 나오듯이 네. 이번에 밸류업 지수를 지수. 갖고 또 많은 하겠죠, 금융 하겠네요. 상품이 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밸류업 한국 거래소가 발표한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가 앞으로 수익률이 높을까? 깨우뚱이에요. 그 이게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잘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밸류업 그렇죠. 100개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다른 코스피 평균보다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코스피보다 별 차이가 없다든지 이러면 잘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아하. 잘 될까 싶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 또 지적을 해주셨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게 시작부터 좀 볼 때는 삐걱거리는 그런 상황이다. 아니 일단 기준은 제일 큰 모르겠다. 문제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 방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저평가된 기업이라 그야말로 밸류업이 필요한 기업 100개를 모았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는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억눌려져 있는 주식 100개를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100개 기업의 네. 그 밸류를 찾기 위해서 아하. 한국거래소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라는 의미. 취지라면 오케이. 그러면 정말 일본의 도쿄 거래소가 했던 것처럼 네. 야 니네 PBR 올릴 방안 내놔.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거 상속 때문에 자꾸 주가 누르지 마. 그리고 앞으로 상속세 매길 때 시가가 아니고 네. 평가에서 매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그러면 정말 많이 오를 거예요. 그렇네요. 그 지수라면 네. 지금 100으로 시작하면 뭐 앞으로 200, 300 막 오를 거예요. 아니면 철저하게 이미 밸류업이 된 사실은 밸류업이 됐다는 건 기업의 거버넌스가 훌륭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 그렇죠. 높고 네. 그리고 회사 경영이 투명하고 이른바 상장 회사를 통한 돈 빼돌리기, 네. 터널링 같은 거, 아하. 뭐 자기 자식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나 뭐 이런 게 없는 회사를 100개 모았다. 그것도 의미가 크죠. 예. 정말로 이건 훌륭한 회사, 정말 상장 회사답게 경영하는 회사 100개를 우리가 모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하죠. 그렇죠. 그래도 밸류업 지수 앞으로 잘 나갈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지금 100개 기업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부터 명확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헷갈리겠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준이 모호하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부에서 하도 밸류업 광고를 많이 해놔서 네. 한국거래소에서 그거에 보조 맞추는 작업인 거는 알겠는데 이거 만들어 놨다가 이거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참 너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바쁘고 힘든 것 같아요. 이 뉴스, 정치 뉴스 챙겨봐야 되고 경제 뉴스도 이거 소홀히 할 수 없고. 항상 이면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네. 이면을.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만나는 우리 김용남 의원 이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이면의 얘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김용남 의원님은 목요일 박종의 아스팟 꼭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10월 3일 목요일이라서 그날 노는 날이죠. 노는 날이라서 못 뵙고 한 주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